네, 안녕하세요. 역사랑 동화 치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에도 막부가 타도되었고 그 이후 1년의 근대화 정책들을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인데 첫 번째는 사스마번, 조슈번, 도사번 등등이 중심이 되어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정부 수립을 포함한 그 이후 1년의 근대화 정책이라 수 있는 메이지 유신을 순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황 중심의 신정부 수립인데 신정부가 수립이 되는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일본의 개항과 관련된 두 가지 조약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어와서 일본의 개항을 요구했던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이라 할 수 있고 이 미일 화친조약은 이름 그대로 화친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통상이라든지 무역에 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에 따라 미국 영사 해리스의 요구에 따라서 자유무역 4개의 항구 추가 개항이 담겨져 있는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조약에 따라서 일본 내 사회 경제의 흐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먼저 개항 이후에 외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개항지 등등을 통해 일본에 많은 외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일본 내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예로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일본 내에서 1년에 100개가 생산된다고 치면 이 중에서 40개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일본 자국 내에는 60개의 물건만 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건이 부족해지게 되고 일본 내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무사 중에서는 하급 무사와 하층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막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 전개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막부의 개항 방침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여기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1858년에 체결이 되었을 때 막부가 이 조약을 체결할 당시 천황 즉 덴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약을 체결해 버리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천황에 대한 무례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존왕양이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존왕양이에서 존왕은 왕을 존중하면서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러한 존왕양이 운동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존왕양이 운동은 두 개의 번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스마번, 두 번째는 조슈번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추가로 나중에 도사번까지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막부의 탄압, 특히 이 조슈번이 막부의 탄압을 심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을 겪게 되는데 이때 서양의 근대적 무기에 공격을 받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이 두 번이 생각하기에 양의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아예 개국을 하자 그리고 존왕을 조금 더 강조하자 하는 흐름에 따라서 토막운동, 다른 말로 도막운동이라 하기도 하는데 막부를 토벌하자라는 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도사번의 사카모토 료마의 중지에 의해서 이 두 세력이 동맹을 맺고 막부 타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사스마, 조슈, 도사번이 왜 토막운동을 전개했는가를 보면 그 이전 에도 막부의 다이묘들의 역사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교양 이해용으로 듣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이묘에는 총 3가지 정도의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판 다이묘라고 해서 도쿠가와 가문의 일족 즉 친척을 신판 다이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후다이 다이묘라고 불렀거든요. 이 후다이 다이묘들은 도쿠가와 가문의 일족은 아니지만 아예 처음부터 도쿠가와 가문에 충성을 바치는 가신 계층이 나중에 후다이 다이묘로 발전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도자마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 이 도자마 다이묘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를 전후로 해서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이 된 세력이었는데, 이때 사스마 조슈 도사본이 이 도자마 다이묘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자마 다이묘는 에도 막부 약 250년 동안 철저하게 소외를 받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이들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번뇌 출신 사람들은 막부의 중앙 요직에 앉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은 중앙 에도에서 상당히 먼 곳에 분봉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에도 막부에는 이 무가제법도라고 해서 이 안에 상킨 고타이 제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1년을 교대로 다이묘들은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번갈아 가면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런 상킨 고타이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감시, 소외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개항이라는 상황을 만나 이들이 울분과 억울함이 초출되는 사건이 이 토막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반막부 세력들이 결국은 막부를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부를 1868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메이지의 유신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때 당시의 천황이 메이지 덴노, 즉 명치 천황이었고, 이 유신이라는 뜻은 낡은 것들을 고쳐 새롭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짐에 따라 낡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메이지 유신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중일의 상황을 봤을 때 먼저 중국을 보면, 중국의 청나라는 서태후, 우리 한국의 조선을 봤을 때는 민씨 세력 등등 이런 보수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개화 정책은 큰 성과는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받던 이런 번외 하급무사 출신들이 에도 막부를 끌어내려버리고 자신들이 신정부의 요직을 차지했음에 따라 자신들의 신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근대사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 하나 봤을 때 중국과 조선은 유교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퍼져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배척 정신이 컸는데, 일본은 사회 전반으로는 퍼지지 못했고, 그리고 무사, 즉 군인이라고 하는 상명하달의 복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개혁이 다른 국가,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메이지 유신의 개혁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대내 개혁이요. 일본 내 개혁 중에서 정치 부분을 보면 수도를 현재의 도쿄로 할 수 있는 에도로 옮기게 되고, 1871년에는 다이묘들이 다스리던 번을 폐지하고 중앙의 관리가 파견되는 현을 설치하는 폐번치연 정책이 실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집권 체제가 수립이 되게 되고, 또 1874년에는 국민개병제를 할 수 있는 징병제를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됨에 따라서 근대적인 군사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경제를 보면 근대적인 토지세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를 지조개정이라고 하는데,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근대적인 토지세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식산 흥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이 식산흥업은 근대적인 자본주의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 경제의 개혁의 흐름을 받고, 다음 세 번째는 요 사회예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이 사민 평등의
실현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 전 일본 내 신분제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화족, 사족이 나오고 있었지만 3인 평등의 실현을 표방하게 되고 소학교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따라 기본 국민들의 교육 지식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함과 동시에 대학을 설립하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해서 근대 문물을 배워오게 합니다. 이렇게 대내 개혁의 정책들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대외 정책. 이 두 가지 내용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871년부터 74년까지 해외, 특히 유럽과 미국 등지에 파견되었던 이 이와쿠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했던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해외에 파견되게 됩니다. 이들이 해외에 파견된 목적에는 그 이전 서구 열강과 체결을 했던 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하기 위해 이러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해외에 파견되게 되고, 두 번째는 근대 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파견되게 됐거든요. 이때 걸걸한 인물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와쿠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오코모 도시미치 등등 사람들이 파견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근대 문물의 정보를 수집해 오는데 이 결과를 보면 불평등 조약 개정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럽과 미국의 근대화된 문물을 보고 일본에 돌아온 결과 근대 문물 수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1871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근대적인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일 수호 조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71년도쯤이면 당시 서구 열강에 의해 공격과 개항을 하고 난 이후으로 청나라, 일본 모두 우방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상대국에 서로 영사관을 설치하고 상대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호 영사재판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청일 수호 조규의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의의는 청과 일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었거든요. 봉건적인 조공체제에서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바뀌게 되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청과 일이 대등하게 조약을 맺은 청일 수호 조규까지 알아보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의 대외 침략이에요.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공격을 했고 침략 정책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개혁 과정에서 무사와 농민층의 불만이 고조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당시 폐번, 치연 등등을 통해 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번에 소속이 되었던 무사들이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징병제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 싸울 수 있는 영예가 일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고 칼도 못 차게 되니까 불만이 올라가는 동시에 농민층은 개혁을 위한 세금 등등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게 되고, 대외 침략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그 다음 외국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 대외를 침략하게 됩니다. 불만을 해소한 동시에 자신의 자국에서 불평등 조약을 통해 손해본 것들은 이 외국의 시장을 개척해서 만회하겠다, 이런 뜻이 담기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대두되게 되거든요. 이 처음에 이 정한론이 만들어진 계기에는 당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한론을 1850년대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긴 한데, 이 요시다 쇼인이 말하기를 한국과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통해 입은 손해를 만회하자라고 주장하게 되고, 이때 나중에 일본에도 사이고 타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등을 통해 정한론이 대두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들의 주장이 실패하지만 나중에 1875년 운요 사건을 일본이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1874년에는 일본이 이 타이완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류큐, 현재 오키나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류큐 주민 54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하고 이 타이완에 겨우 들어가게 되는데 타이완 원주민에 의해서 류큐 주민 54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외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류큐의 역사를 보면 1609년 사스마번의 침공을 이 류큐가 받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사스마번의 내정 간섭을 받는가 동시에 청나라와도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던 이 류큐였는데 류큐 주민이 죽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항의하게 되고 결국은 일본이 타이완으로 침공하게 되거든요. 이에 대한 결과로 결국 류큐가 일본에게 병합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을 때 이 타이완 침공 이후 중국이 말하기를 너희 일본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정당하다. 왜? 자신의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류큐가 국제적으로 일본의 땅으로 승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 1879년에는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이 되고 역사 속에서 현재 일본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신정부 소리가 그 이후 1년의 개혁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즉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